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의 강한 매물 출회로 인해서 오후장 들어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내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도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주요 순간으로 꼽은 장면은요. 나토 춘계 총회에 참석을 한 리터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을 꼽았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요.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토에서도 GDP의 5%가량을 방위비로 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요. 정상회의에서 32개국이 GDP의 5%를 국방비 지출에 합의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2%가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2배 이상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의 변화를 보면요. 사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2배 이상이 증액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요. 직접 군사비가 3.5%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이런 간접비가 1.5%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액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국방비와 관련된 이야기 구체적인 내용을 피해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화를 한 것입니다. 다음 달에 벨기에에서 최종 의제 점검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네덜란드에서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토 역시나 국방비 시대를 선언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국방비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그런 게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독일 역시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에 대해서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요. 자국 영토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나라는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함께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건데요. 이 옆쪽의 표를 보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 세 개 나라의 그런 무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중거리까지 가능한 그런 자주포나 로켓을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500km 이상의 사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인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500km가 넘는 그러한 지금 미사일을 제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과 미국 역시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 역시나 이에 가담하는 거죠. 그렇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 해결을 방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상에서만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국방비와 관련된 군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주로 점점 더 퍼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군수 물자를 싣고요. 지구를 한 바퀴를 1시간 내에 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폴 프로젝트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전 세계 군수화물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화성 탐사용이었는데 이제는 군사 화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수송용 스타쉽이 기존의 수송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많이 다를까요? 속도가 우선 굉장히 빠르고요. 위치가 우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내에 전 지구 곳곳에 있는 주요 기지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30톤가량의 장비와 병력이 수송 가능하다는 걸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전력의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요? K방산 역시나 구조적인 성장의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방산은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변화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지역 역시나 폴란드를 넘어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페루와 같이 다양한 국가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인데요. K방산의 수출 가격이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출 매출액이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1%가량 증가했고 수주 잔고 역시나 넉넉하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시스템 역시나 천궁2가 중동 수출을 하면서 판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로템 역시나 폴란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납품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나 레이더, 우주, 항공 다양한 분야로서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한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겠죠. DS투자증권에서는요, 중장기 방산 산업의 재평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델이 양산력과 기술력 그리고 외교력 이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제와 오늘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그런 리포트들 가운데 좀 주목해볼 만한 리포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20% 이상의 상방을 좀 열어둔 상황이고요. 역시나 폴란드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간 캐파가 더 많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DB증권에서는 LG 넥스원에 대해서 성장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를 53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20% 이상의 아웃퍼폼을 제시했고 수출 비중이 무려 36%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나 중동이나 미국과 같은 신궁, 해궁 수출이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LG 넥스원의 장점이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조선방산과 지상방산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역시나 목표 주가를 5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R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굉장히 굵직굵직한 자금 요입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대표적인 방산 3사에 대해서 증권가들은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K방산은요,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쟁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서 K방산 구조적인 성장의 매력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A컷이었습니다.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시장 현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확실히 어제 상승분을 뒤로 하고 오늘은 관망에 좀 들어간 시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첫 장 초반이 가장 높았습니다. 2642포인트까지 고점 달성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0.6%대 빠지면서 오늘 2628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더 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 나오면서 0.09% 빠진 72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 주체 모두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 우위로 잠깐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270억 원, 기관 같은 경우는 170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요. 네, 1위부터 5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미지근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7%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산주들은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흐름 보시면 오늘 코스닥을 좀 정리해 보자면 2차 전지는 부진하고 제약바이오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펩트론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2차 전지 확실히 부진하다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도 조선업의 이 기대감들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상인증권에서 이 하반기 역시 기존의 이 슈퍼사이클과는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업사이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특히나 강하게 7%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흐름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닉스입니다. 오늘 라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 소식들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상한가 도달 이후에 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 기업 보이헝하 테크놀로지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개발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이런 기대감들 계속해서 마감장까지 유입되고 있는지 이어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은 파인 메딕스입니다. 오늘 이 내시경 지열기구가 미국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장 초반 상한가를 좀 도달을 했었고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2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 내부에서 출혈 부위를 고주파로 이용해서 이제 응고한다라는 이야기였고 파인 메딕스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탄력 오늘 이어갔는데 마감장까지도 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K방산 관련 기업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또 뵀는데 네네네. 자주 나와주세요. 오늘 방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K방산 수출 증가하고 있는 게 뭐 숫자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기적인 테마일지 구조적인 성장성에 진입을 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방산 기업들을 봐야 할 때 어떠한 모멘텀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그런 사이클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보면은 국내 네. 증시에서 좀 약간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던 섹터 대부분이 약간 성장과 이제 시크릿컬에 대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크릿컬인데 이제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 같은 게 있죠. 경기방어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주가는 10배가 올랐고 여기서 그러면 라면이 더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시크릿컬 업종인데 지금 요즘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 좀 시크릿컬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런 신무기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4차 산업과 결합돼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이 시크릿컬과 이제 성장에 대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방사는.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다 두 가지 성격을 다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한쪽으로 딱 정해놓고 아 이거는 원래부터 시크릿컬 업종이었어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나라 곳곳에서 우리의 방위비 증액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와 같이 세계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기업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위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군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뭐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스타쉽이 이제는 군사적으로 활용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K방산 뭐 국내 항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위성 뭐 이런 기업들에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사실 이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은 방산 쪽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다 보면은 최근 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드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작고 소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공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가져와서 접목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드론에다가 소형 무기도 탑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송과 관련돼서도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K9 자주포라던가 K2 전차,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수주라던가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약간 기성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드론을 활용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드론에게 격추당하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방위비 관련해서 이런 뭐 전차라던가 이런 쪽에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오히려 드론을 활용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사실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방산 쪽은 이제 무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이 우주 수송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쪽도 결국엔 마찬가지입니다.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과 이제 방산과 결합이 돼서 앞으로 더 뭔가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준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이 이제 물론 시크릿컬 업종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과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또 성장주로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 보세요. 거기 뭐 이제 주가만 보더라도 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요. 팔란티어가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AI 플랫폼을 이제 방위 산업이라던가 국방부에서 사용한다라는 건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네. 결국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기업들 주가 상승을 보면은 단순하게 과거처럼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도 돈을 잘 버는 바이오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마일스톤을 지급받는 형태의 그런 종목군들이 올랐기 때문에 방산도 지금은 우리가 시크릿컬 성향이 강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성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 레이더라던가 네. 네, 뭐 위성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거기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기술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기업을 찾는다면 미국 시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에서 이런 걸 찾아본다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방산 3대장들을 잘 보시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아, 네. 그다음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로봇과 방산의 결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뭔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탄도 미사일이라던가 드론 레이더 막 엄청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팔란티어와 같은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뭐 옥석 가리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랑 LIG 넥슨을 따라가자니 주가가 너무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못 사겠어요. 너무 네. 높아서. 그래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4대장이라고 불리는 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아. 이제 그 외에 이제 밑단에 있고 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드론 이런 쪽과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아시다시피 전투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저는 네. 이제 드론과 전투기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장 그 기술력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쪽이 한국항공우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과 방산이 뭐가 연결되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드론을 가만히 보시면은 드론에 그 카메라 모듈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찰용으로도 쓰고 그쵸.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뭔가 이렇게 봐야지 거기서 어디에 미사일을 쏠 건지가 좀 좌표도 확인되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모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라이더 센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로만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방산 쪽이랑 합쳐지면은 이게 무인 유도 무기, 드론 이런 쪽으로도 결합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방산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딱 그 네. 기업을 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방산 이 기업들이 나가려고 하는 사업과 그런 기술과 이런 부품들이 결합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드론이나 뭐 무인 유도기 그리고 AI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LIG 넥슨이라던가 그 방산 3대장이 조금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력적이고 아직도 살만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하고 막 그런 분위기거든요. 수출 기대감이라는 테마가 먼저 상승해서 선방향된 건지 뭐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그 약간 수주 받을 때 미리 네. 선수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주를 받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 가서 그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LIG 넥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수주 잔고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10%가 넘어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으면서 지금 사실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데 그 후발 주자 역할을 톡톡하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LIG 넥슨은 이 사족 보행 로봇과 무인 전투 체계 이러한 것들에 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도 무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이죠. 대공과 관련돼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무인 전투 체계 시장과 좀 접목이 되면은 팔란티어 쪽이랑도 지금 어떻게 보면 LIG 넥슨이 MOU 관련된 체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저는 그 부분이 물론 뭐 기본적 분석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실적이라던가 이런 수주 잔고를 볼 수 있고 리포트에 대한 내용도 사실 그 내용이 주로 되지만 그 안에는 또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서 내재적으로 되어 있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방산같이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계에 반영되기까지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이번 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출렁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조정의 빌미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선수금 받은 게 계약 부채라고 해서 네.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이 만약에 취소되는 공시가 그러니까요. 나온다던가 아니면 정정되는 공시가 나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 같네 이러면은 차익 매물의 빌미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막 이게 조정이 나올까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물론 이제 LI진흥성이나 뭐 당연히 증권사에서 좀 좋은 리포트를 주지만 우리가 좀 다른 섹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극단적으로 2차 전지 처음에 네. 갈 때 많은 증권사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그러니까, 쏟아졌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저런 업황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점들이 부각이 되고 나서 주가는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섹터나 종목군들은 사실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정말 작은 악재성 뉴스, 진짜 작은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평상시에는 악재로 보여지지 않는데 네. 이거를 그냥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기업이 안 좋다, 뭐 이게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그 정도로 단기간에 오르면 누군가는 또 그 가격대에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은 수주잔고라던가 뭐 실적이라던가 영업이익률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하고 뭐 종전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싹 해소가 돼버리면요. 네. 하루아침에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산 대장주들이랑 사실 중소형 기업들이랑 수익률의 편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 봐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투자자들이 좀 작은 기업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네. 중소형주 보자니 좀 뭔가 아쉬워요. 왜냐면 네. 지금 보면은 방산주들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진짜로 만드는 회사에서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가요. 그쵸.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데서 아무리 부품을 많이 사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곳은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메이저로 불리고 있는 그 3대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독보적인 기술력, 네. 뭔가 방산 쪽과 연결돼서 어떠한 진짜로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중소형 딴 종목군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네. 기업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여기는 많은 분들이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AI와 관련돼서 국방부 쪽과 협력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네. 쪽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팔란티어를 사례로 봤을 때 이런 AI 소프트웨어인데 방산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왜냐하면 드론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 일반적으로 뭐 택시로 날아다니는 택시라던가 이런 쪽으로 네네.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심항공이라던가 이런 전투기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MCX 정도. 카메라 쪽은 네, 이게 사실 방산과 뭔 상관이 있냐 하시겠지만 네. 요게 또 앞으로 이런 드론 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과 함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드론이라던가 첨단 기술력과 결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휴가철 비행기를 탈 때 항공 운임 외에 추가로 내는 비용이 있는데요.
바로 유료할증료입니다. 오늘은 유료할증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료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 등 운송업체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연료비 부담을 소비자와 분담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즉, 비행기를 띄우는데 드는 연료비가 오를 때 그 부담을 항공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승객에게 일정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료할증료는 왜 도입되었을까요? 유료할증료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기존의 항공권 운임만으로는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권에 유료할증료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해운업에서 먼저 도입됐고 이후 항공업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료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2개월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고,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또한 국제선의 경우에는 운항 거리별로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할증료가 책정되고요. 국내선은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부과됩니다. 유료할증료는 항공권을 결제한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일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료할증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발권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적용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유료할증료는 유상, 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되며 마일리지 항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유료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항공권 가격의 10%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와 항공사가 연료비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유가 변동에 따라 유료할증료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항공권 예매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가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 진단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홀등 정유주의 시세가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면서 S오일에 기름을 부은 리포트가 있었고요. 불붙은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 내용 좀 살펴볼까요? 하나증권에서 S오일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주가 바닥이 왔다면서 강력 매수 컨빅션 바이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확신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정유 업종을 봤을 때 큰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고요. 이 큰 사이클은 결국 유가와 이를 결정하는 경기의 수준이라면서 현재 수준이 유가의 저점이고 향후에 WTI 기준으로 60에서 7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S오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3%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유가 전망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유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2027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의 피크아웃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WTI가 60달러 이하에서 생산을 줄이겠다는 북미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중 관세 전쟁 역시나 완화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만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2028년께 폐지가 유력했었는데 이를 뒤엎으면서 내연기관의 생명이 2029년까지 연장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 제품의 재고가 2025년 내 최저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이것은 역시나 또 미국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 요인이
되고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에게는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리포트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S오일 등 관련주의 흐름이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이 역시나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5%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5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세일쇼그와 GS의 경우에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극동유화와 SK이노베이션은 약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 정유주 안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격동의 시대 안에서 분명한 것, 그것이 조선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의견인데요. 조선업종, 지금 역사상 밸류에이션 상당 구간은 맞다. 그런데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대중 견제 기반 상선 점유율이 확대되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함정 신규 시장이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상단이 확장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이익 실현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레벨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선 슈퍼사이클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구조적으로 차이점이 있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밀어주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추가 업사이드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가장 크게 수혜로 받아갈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를 탑픽 종목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조선사별 수주 현황을 봐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선 그리고 탱커 부분에서 예상외로 수주가 굉장히 견조했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주 성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또 함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선주의 흐름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의 시세가 훨씬 더 강한 모습입니다. 화인베스트일과 오리엔탈 전공, KSP,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모두 기자재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오늘 시세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오늘 7%대 오름세 보이면서 16,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조선주 시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도 시세의 연속성 가지고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 분위기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환자 수 증가율을 이렇게 봐도 꽤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19,097명의 환자 수 발견이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91%나 증가를 했고요. 싱가포르도 전주 대비 27% 증가세 보이면서 10,000명이 넘는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 차에 16.2%를 기록하면서 14주 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제 관련주들, 진단키트 쪽 코로나19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샤페론과 그린 생명과학이 시세의 연속성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샤페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의 다국가 임상 2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요. 그린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의약품의 중간체 제조업체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의 공급사로서 주목받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샤페론이 20%대 급등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함께 일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 국전약품의 경우에도 10%대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안에서는 ST바이오센서, 오늘 또 개별 이슈도 더해지면서 10% 가까이 역시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그린생명과학도 9%대 오름세, 하지만 음봉 전환했다라는 점은 함께 체크해보실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현대로템, 마지막으로 방산주 이야기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현대로템 등 방산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상회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내놨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0%대 급증세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 K2 2-1차 계약이
계약이 6월 대선 이후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마진 등 미래 실적 추정치의 상향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국가들 해외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 열어두면서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였고요.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중장기 모멘텀 이렇게 여러 가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나 또 대선 국면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K방산 육성 공약을 확대해내면서 정권 교체와 또 무관하게 계속해서 주목받을 섹터다라는 분석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주가 흐름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 88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8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휴닛도 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로템 역시 2%대 강세, LIG 넥스원과 항공우주까지 동반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네요. 방산주 시세도 조선주와 함께 계속해서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산주 시세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하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꼭 살펴봐야 할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의 전문가님께서는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은 각 섹터별로 두 섹터 그리고 이제 두 종목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관련주와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조선 관련주 중에서는 특히나 제가 삼성중공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K조선 그리고 LNG 벙커링선 발주를 글로벌적으로 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발주의 절반을 싹쓸이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연간 20조 규모의 캐시카우를 낼 수 있는 그 미국의 함정 MRO 사업에도 뛰어들기 때문에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로 하는 데 있어서 중국 조선사들의 이제 실적 부진 전망도 국내 조선소의 이제 반사이익을 한쪽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소가 최근까지 좀 불황을 겪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조선주들은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는 제가 태웅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수출이나 성장률이 좀 글로벌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것을 이제 K 원정으로 좀 협상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서까지 서명함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장기적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날이 갈수록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미국은 2050년까지 현재 원전 용량의 한 4배 정도까지 키우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종가로 베팅해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금액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조선이나 K원전 그리고 이제 K방산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죠.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국내 방산 능력이 이제 세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출 또한 꾸준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랑 이제 첨가음의 수출 논의까지 있는 모습인데 이를 통한 수조 원대의 매출 계약 기대감도 오늘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인 영업이익이 대략 3,060%를 초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의견 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해드린 샤페론 같은 코로나19 관련주도 있고요. 오늘 하나 쪽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APR 등 화장품주의 움직임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E&A 골라주셨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좀 지지부진하지만 2%대 가까운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삼성 E&A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일단 뭐 삼성 E&A는 건설주긴 한데 사실 시장에서 건설주가 갈 때는 좀 잘 못 가는 어떤 화학 플랜트들이 좋아질 때 그 어떤 주가 상승이 더 특별하게 나오는 기업이긴 한데요. 삼성 E&A의 실적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일단 1분기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이 좀 나왔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저 하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주가도 그것과 맞춰서 지금 이제 바닥권을 이제 유연하게 좀 약간 벗어나려는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그 E&A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 분야랑 비화공 분야가 있는데 화공 분야는 원래 이제 삼성 E&A 전통의 전문 분야죠. 이제 플랜트, 화학 플랜트. 그래서 삼성 E&A가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화학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하반기에 그 삼성 E&A 어떤 모멘텀을 잠깐 좀 살펴보면 사우디의 이제 파딜리 가스 플랜트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E&A의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상반기 실적은 왜 저조한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 잠깐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 캡티브 매출이라고 해서 관계사 매출이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삼성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3개 회사가 짓고 있죠. 그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 E&A. 이제 거기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삼성 이제 E&A가 일단 거기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 삼성 평택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짓던 것보다 상당히 규모를 좀 축소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도 일단 하반기에 어떤 매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금 삼성 E&A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적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상반기 좀 약간 그 매출 우리가 보통 뭐 건설사니까 수주 목표량을 좀 약간 못 채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삼성 E&A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간 수주 목표를 매출 기준으로 한 9조 5천억, 영업이익 7천억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규 수준 11조 5천억을 목표로 삼았는데 1분기에 보통 한 뭐 40%, 30% 이렇게 좀 채워놔야 되는데 한 20%밖에 못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적용이 됐고 이제 하반기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는 극초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잠깐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이랑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선이 하나 좀 그어져 있는데요. 지금 선이 이제 지금 현재 가격 한 2만 1,000원 전후되는 가격인데 과거에 2만 1,000원만 되면은 삼성 E&A가 바로바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이제 지금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매출이 뭐 우호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돌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 이제 빨간색의 외국인 수급, 파란색의 기관 수급인데 잘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꾸준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대량 순매수는 나름대로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퍼포먼스가 주가에 반영이 된 구간, 이제는 좀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포착을 도와주셨습니다. 수급도 양호하게 보인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포착해 주신 특징주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오늘 이슈가 좀 나왔더라고요. 유상증자, 네네. 2,8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구간에서도 8%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지금 5,900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2,800억을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충격이 안 나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하지만 그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을 어디에다 쓰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럼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으로 이제 정해졌죠. 우리가 보통 뭐 일반, 그다음에 주주 배정, 그다음에 삼자 배정이 있는데, 삼자 배정은 나름대로 어디가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호재로 좀 인식을 해서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주 배정 방식을 지금 정해진 것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 발행 예정가는 14,220원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예정 지금 현재 17,000원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예정가보다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발행가도 좀 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발행가 확정일은 일단은 7월 30일 정도에 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은 8월 4일, 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네. 21년도에 이수 페타시스가 4,000원 왔다 갔다 할 때 이수 페타시스도 굉장히 큰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까지 보면 그때 역사적인 저점이었어요. 한 4년, 5년 정도 봤을 때, 4년 정도 봤을 때. 그때 이수 페타시스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가 이 MLB 보드를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주주분들이 유상증자에 많이 참여해달라. 그게 지금 이수 페타시스의 어떤 캐파를 늘린 초석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LS 마린솔루션이 공교롭게도 오늘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라고 밝힌 게 바로 기사화가 됐죠. 물론 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배를 한 3척 정도인가요? 갖고 있었었는데 초대형 어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배를 건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기사화된 걸 살펴보면은 전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수준의 초대형 케이블선을 이제 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상증자 가격은 규모는 이제 2,800억인데 배 금액은 한 3,458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LS 마린솔루션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시장에서 좀 약간 이런 부분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LS 전선이 지금 LS 마린솔루션 지분 60%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LS 전선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어떤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S 전선이 참여를 안 한다.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모랄 해저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 나온 후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안 빠질 수는 없겠죠. 빠지는 시초가에서 이제 위쪽에서 어떤 나름대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배를 만드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LS 마린솔루션이 만들려고 하는 배를 대한전선도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얘기를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매출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좀 큰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봉이에요. 워낙에 이제 시초가를 좀 낮게 뺐기 때문에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상으로 보면은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 기조였었는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5월 초에 어떤 매도로 전환이 된 파란색 선의 기관은 오늘 좀 매도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사고 있던 외국인 수급과 팔고 있던 기관 수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름대로 시장에서 뭐 단기 악재로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가격 기준으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그 예상 가격까지 확정 일자가 나올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LS 전선의 주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유상 증자를 참여한다라고 네. 하면 좀 약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 이렇다 저렇다 뭐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 그룹주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공략주 어떤 종목 골라보셨습니까? 현대 무벡스를 좀 골라봤는데요. 좀 약간 낯선 기업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앞에 이제 현대자가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그 범현대가 쪽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현정은 회장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뭐 물류센터, 뭐 쿠팡이나 이런 뭐 대한통운의 물류센터를 TV나 이런 뉴스에서 접할 때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이렇게 뭐 어떤 택배들이 막 지나가면서 싹싹싹싹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자동화돼서 물류가 이제 쫙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한마디로 물류 자동화가 이제 주력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그 분석이라는 것을 왜 할까요? 우리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좋아지면 실적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무벡스는 그동안에 실적이 증가되는 것 대비해서 사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미미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 뭐 거의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류 자동화 부분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부분 매출만 한번 살펴보면 22년도에 1,300억대, 23년도에 2,000억대, 그다음에 24년도에 2,300억대. 매년 굉장히 급격하게 좀 물류 자동화 부분의 매출이 성장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창고나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만 다루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다루는 기업이라는 어떤 뭐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의 그 물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팔고 싶다라고 파는 게 아니라 발주가 나와야지만 이거를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큰 고객사가 이제 현대 무벡스는 쿠팡입니다. 쿠팡. 그러면은 쿠팡이 지금 물류센터를 올해서부터 혹은 뭐 작년서부터 짓고 있거나 아니면 지을 예정인 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이 현대 무벡스의 어떤 뭐 성장이나 매출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죠. 그 부분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물류센터가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지을 예정인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부산, 그다음에 경기 이천, 김천, 울천, 충북 제천에서 지금 총 5군데 물류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현대 무벡스가 거의 물류센터의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으로 시장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나온 부분은 이제 오리온 중앙 물류센터 자동화 사업을 한 416억 정도에 수주를 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분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 평택 물류센터를 635억에 수주를 했다. 국내 대기업 그다음에 평택하면 사실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삼성이죠. 삼성전자 그 물류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어떤 뭐 증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현대 무벡스가 담당을 하게 됐다. 상당히 호재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약간 미미했기 때문에 일단 수급도 나름대로 뭐 큰 리스크는 없는 부분이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가장 큰 고객사인 쿠팡이 지금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지을 예정지 5군데나 있다. 보통 물류센터 하나당 뭐 500억, 600억 정도의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당히 뭐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실 한 뭐 5년, 6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인데 이건 일봉 차트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댁에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보시면 사실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많지만 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계속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뭐 가장 좀 딥밸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랑 어떤 매수가, 손절가,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뭐 4,100원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4,100원 전후면 사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년 내 최고치 가격인데 손절가는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3,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실적 증가세도 괜찮고 이슈도 있는데 아직 많이 못 갔다. 그래서 목표 주가 5,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장 키워드 통해서 한번 잡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조선부터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상상인증권에서 조선업들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더해졌는데요. 인도 측에서 이 시장이 개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훈풍이 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원유 운반선을 갖추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기자재단에서 더 많이 강한 흐름들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이 선박의 건조는 자국에서 진행을 하지만 핵심 부품, 그러니까 엔진 같은 부분들은 조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조선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리엔탈 전공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신고가, 그밖에 성광밴드라던가 태광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는 방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었죠. 나토에서 국방비를 GDP 5%로 올려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왔던 대로 현행 2%에서 5%로 올려잡겠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방산주들 수출 기대감들이 더해졌던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오늘 또 이제 캐나다 앞으로 28일에 캐나다 최대 방산 이 전시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도 참여를 해서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하나 같은 경우 오늘 14%대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밖에 LIG 넥스원도 신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고, 또 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전일장의 신고가 경신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3%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굉장히 강했고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살펴봐야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현재 시간 29일 세계 3대 아마케라고 불리는 아스코가 개최가 되죠. 이 소식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훈풍이 좀 불었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중항체 관련 종목들에도 강한 기대감이 붙었던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ADC라던가 이중항체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이 붙었는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역시나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Y바이오로직스 12%대 강세, 티움바이오, 이뮤논시아도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오늘 7%대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29일부터 30일까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련 종목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김태훈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금리 시장,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한계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M&A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또 돈이 있는 대기업들도 인수합병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M&A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게 뭐가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좀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과 관련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수요가 늘면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 내에 돈이 좀 많아야만 이 M&A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수하는 쪽에서 돈을 동원할 수 있어야 또 파는 쪽에서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야만 회사 경영권을 내놓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M&A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자금이 여유 자금의 목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신기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처음부터 투자를 해서 오랜 시간을 벌이면서 이제 투자하면서 이걸 회사를 키워가기보다는 그 시장에서 이미 마켓 플레이어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린 그 회사를 단번에 사가지고 한 번에 그 시장에서 이름 있는 마켓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는 대기업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계 기업에 도달한 기업들을 뭐 M&A 하면서 머니게임 형식으로 벌어지는 그런 M&A까지 다양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나 사모펀드가 이 시장에서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M&A 시장도 구찌가 굉장히 커졌죠. 지난번에 영풍그룹이 물론 최대주였지만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고려아연 경영진과 M&A, 그 적대적 M&A가 붙었을 때 그때 이미 사상 최고로 한 7조 원 정도의 돈이 양쪽에서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M&A 시장 자체가 판돈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결국은 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쪽에서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M&A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투자자들은 이런 지분 대결이 벌어질 경우에는 주가가 기업 가치를 오버해서 오버슈팅하는 주가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자들은 시장 내에서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해서 수익을 짧은 시간 동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M&A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셔야 그런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M&A 관련된 이슈로 얽혀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최근에 뜨거운 종목, 어제도 강한 상승 나왔던 기업이죠. 한진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조원태 회장 측이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요? 근데 한진그룹 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M&A 그러니까 그때 이 주주 활동이라고 그러나요? 그 주주들 소액 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공격을 해서 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리고 또 오너일가에서도 이 회사의 경영권을 받는 쪽 조원태 회장 쪽과 그렇지 않는 누님이나 여동생 같은 경우 다른 편에 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 한진그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이 너무 적습니다. 오너일가 조원태 회장 이쪽 일가가 겨우 20%밖에 없는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지분 20% 갖고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50% 플러스 한 주를 오너일가 쪽에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만 경영권이 안정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인데도 오너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격자로 나선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18.5% 그것도 시장 내에서 최근 들어서 또 주식을 사들이면서 18.5%까지 추격해가면서 오너일가인 조원태 회장과와 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분율이. 이거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지분이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일가 쪽으로는 굉장히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적은 상대방의 적은 나의 우군이라고 이 LS그룹이 그러니까 호반건설 쪽과 LS건설은 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권 싸움으로 해서 서로 척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항공이 이번에 이런 LS그룹을 상대로 해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이 LS그룹의 일부 돈을 좀 몰아줬죠. 그러면서 그 돈을 LS그룹이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LS그룹은 그 자금의 일부를 이 한진칼 주식을 살면서 우호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차하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원태 회장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자기 주식 0.66%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다가 출연하면서 다시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호반건설이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호지분으로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은행 그리고 또 이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둘이 합쳐서 한 25% 정도 되는 지분인데요. 지금 오너일가가 20% 정도밖에 지분이 없는데 산업은행과 델타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 25%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호반건설이 언제든지 경영권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할 때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 원이 주가가 넘기 때문에 이 델타항공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 주식을 무슨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끌고 갈 게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호반건설은 이러한 최대주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한진칼 그룹 전체를 이 말 그대로 이 산업은행 지분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델타항공의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경영권을 아주 쉽게 탈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반건설이 일부 더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한진칼은 지분 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는 13만 3천 원으로 제가 원고를 쓸 때는 시나리오 쓸 때는 13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미 14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렸지만 실제로 지분 대결이 붙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이 머니게임 양식으로 누구든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게 되면 이사회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고려아연 때처럼 양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라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기도 하죠. 다만 이번에 이제 매수가를 13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릴 때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준해서 이 정도 사이 터름을 두시고 따라가서 매수가와 이 가격을 올려주시면
충분히 좋은 유리한 가격에 이 그 한진칼 지분을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아직 본격적인 지분 대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대결에 들어갔을 때 예전 고려아연의 그 사례를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딜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한진칼 언급해 주셨고 현재 13만 4,600원대 오늘도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13만 3,000원,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분 격화로 인해서 주가 급등할 때는 급락에 대한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르게 저희가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한 뭐 회사인데요.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네.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색조 화장이라는데 이걸 포인트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포인트 화장품인가요? 아, 포인트 메이크업? 아, 포인트 네. 메이크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좀 생소한데 네. 이 색조 화장품의 그 ODM을 하는 전문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매출을 견인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 그 관세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주문을 주던 그 고객사들이 주문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말뜻은 미국 쪽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건에서 CNC엔터 그 배당 일가가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또 제3자 배정으로 이 사모펀드 PF의 그 어센트 에퀴티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경영권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하는 딜은 일반적인 매각 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어센트 EP 쪽에서 1,450억을 투자해 줍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이 CNC 인터내셔널 안에 그냥 남겨져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1,450억 중에 450억은 이 설비 투자 쪽에 투자가 되기로 했지만 1,000억이라는 돈은 그 일단은 타법인 그 주식 취득이라는 목적으로 그냥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어떤 법인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궁극적으로 1,000억이라는 현금은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 회장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인 배 회장 일가의 지분이 한 40%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20%를 구주를 매출하는 건데 구주를 1,400억에 떠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퀴티 쪽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미 이 어센트 EP 쪽은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300억 규모의 그 CB를 발행해 놨습니다. 그 말뜻은 300억 규모의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센트 EP가 인수하는 이 방식은 일반적인 M&A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당 쪽이 그대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M&A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그 일종의 어센트 EP가 만드는 이 인수 펀드, 이 펀드에 신세계 그룹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인수자가 신세계 그룹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아직 이 M&A 과정이 좀 더 진행되는 걸 보셔야 되고 이 배 회장 일가가 약 한 20몇 %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딜이 깨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딜입니다. 그래서 CNC엔터 같은 경우는 매수가 38,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오늘 한 1.7%가량 상승하면서 38,9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그거보다 조금 더 하단 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HMM입니다. 역시나 뭐 빅딜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어 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저희가 어떠한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그 HMM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예전에 그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을 이제 그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름을 HMM으로 고치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뭐 해운업 부활을 또 일으키겠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까지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공적 자금이 여기 한 6조 5천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HMM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6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한 6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순현금이 한 10조 원 정도 쌓여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이 태평양 노선의 이런 쪽에서 H&M은 굉장히 그 컨테이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중국 업체들보다 훨씬 더 큰 배를 갖고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이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태평양 노선까지 해서 이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H&M이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해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뜻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르면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H&M을 보실 때는 항상 이 상하이 그 해운 지수, 그러니까 운임 지수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대선 공약으로 말 나오는 것 중에 북극 항로라는 게 있어요. 북극 항로라는 말들 나오고 있고 또 그 H&M을 본사를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대선 공약 관련해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뉴스를 탈 때마다 이 H&M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왜 M&A 할 때 이 H&M을 들고 나왔냐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입니다. 그 말뜻은 언젠가는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H&M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이제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회사 만들 때 한국산업은행과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해운공사 이 양쪽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이 합쳐서 약 70% 정도 되는 지분인데요. 그래서 인수하는 쪽도 굉장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이 하림에서 여기를 인수하려다가 그게 한 6조 5천억 정도의 그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13조 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이 딜 자체가 깨질 수도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그냥 깨졌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게 몸값이 올라서 이제는 H&M 같은 경우는 매도가가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요 매수가는 2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1,000원 짧게 보시고 목표가는 3만 원을 단기에 잡으시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M&A를 하겠다고 이 산업은행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은행에서 M&A 하겠다고 나서면 네. 그때는 이제 이 목표가를 좀 더 올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H&M에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을 통해서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들 세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가격까지도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추경 통과,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8로 전월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이자 2020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경기 판단 CSI와 향후 경기 전망 CSI는 각각 11포인트, 18포인트 오르며 경제정책 기대를 반영했고 생활 형편 및 가계 수입 전망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영향으로 110일을 기록해 넉 달 연속 상승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202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은은 육아 농산물 가격 하락과 통상 리스크 완화가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티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그리고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여전히 뭐 디스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섹터별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유독 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그리고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반영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관련 노이즈 그리고 키트루다 SC 관련된 약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뭐 이런 장 초반에 레포트도 나와서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인 인투셀 같은 회사들 이제 상장 시 시총이 대략 한 5천억 밸류로 상장을 했는데 오늘 이제 6천억이 넘어가면서 일단은 당분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DC 관련된 링커에 전문화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 오늘 가장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은 역시 ABL바이오인데 ABL바이오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그동안 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일단 추세를 좀 지키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수급 쏠림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ABL바이오 지난번 GSK 관련된 딜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일단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기전을 제외한 딜이었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톱 단위로 짧게 쪼개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이후에도 좀 계속 조금 주가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수급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좀 눌려있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 중에 뭐 에스티팜 같은 회사들, CDMO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약품 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센티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7만 원대 중후반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실적 전망이 어려울 정도로 실적 모멘텀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시장 자체는 우선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 들어서 어제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러다가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큰 이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몇몇 섹터가 또 움직이죠. 앞서 이야기해 주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조선과 방산, 원전 여전히 강세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모멘텀은 있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주가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 조정을 다 이겨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 오스칼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하나오션이 최근에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기타 종목들은 여전히 견고하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약한 섹터입니다. 기타 동맹국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방산도 오늘 좋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결국 또 갑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분기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앞으로 무기가 조금씩 기존의 것보다 더 나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판매하는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금씩은 휴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집니다. 그게 아직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매듭이 설령 지어진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방산 기업들이 시장에 내어놓는 제품군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수주 물량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은 지금 미국이 또 한 번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모멘텀이 있다는 거. 그걸 감안한다면 당분간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어찌되었든 시장의 매수세는 조금 더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이 미국의 관세,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유럽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불과 하루 만에 또 연기가 되는 거죠. 결국 관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시장이 오르지 못할 이유는 그게 없죠.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쪽에서 한 번 정도만 바람이 분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 돌파하는 거 저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결국에는 섹터 선별을 잘 해야 합니다. 어느 섹터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그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전선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1시 반쯤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전이 약 70조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 그게 또 모멘텀이 되겠죠. 좋은 섹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도주 위주로 잘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상황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는데 결국 약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 개인 나홀로 순 매수세 나타납니다. 어제와는 정반대 양상이죠. 코스닥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소폭이지만 동반으로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순 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27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계감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내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려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1.4%가량 빠진 채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산주들 강했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많은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상승한 종목들 보면은 조선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 대장주들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고 오늘 카카오가 무려 5% 넘게 상승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네이버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났고요. 바이오 대장주 두 종목도 굉장히 엇갈린 종목 나타나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오늘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아스코의 개막을 앞두고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특히나 ABL바이오 무려 22% 강한 상승 막판까지 끌고 갔고요. 메디톡스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섹터를 보게 된다면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삼성과 SK가 못 가니까요. 소부장도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고 게임주들 오늘 시세 괜찮았습니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전부 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와 함께 엔터주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단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63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었는데 그 낙폭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제한적인 한 4포인트가량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0.25%가량 오르면서 장중 고점 부근인 727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대형주들도 약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막판 가수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750억 원가량의 물량을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막판까지 이어지다가 오늘 종가 부근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부근에서는 지금 명확한 방향성 수급 주체가 부재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13억 원가량의 순매수했네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보면요. 삼성전자가 1.4%가량 빠지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54,000원 내어줬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휴대전화 25%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를 눌어내리고 있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의 부진을 MX 모바일 부분에서 조금 끌어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실적이 조금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오히려 1.6%가량 바이오주 선방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 LG엔솔이 2% 가까운 낙폭. 최근에요. 시가총액 5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금 5위로 올라서면서 6%가량의 강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어제 5위권까지 올라왔던 KB금융이 오늘은 또다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0.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 장초의 하락분을 좀 만회해주는 움직임이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기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켜면서 장초보다는 장 막판에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0.1% 빠졌습니다. 직전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매도 물량 소폭이지만 출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바이오주의 힘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 펩트론이 또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1.3%가량 상승하면서 4위권까지 올라왔고 2차 전지가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무려 5%가량 빠졌고요. 에코프로도 3%가량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22%가량 상승하면서 시총 10위권까지 한 걸음에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 좋았고요. 로봇주는 한 걸음 쉬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해서 오늘 국내 시장의 마감 분위기 함께 확인을 받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우리 시장 환율 동향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이제 NDF 최종 호가를 반영하면서 1,36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는데요. 환율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뉴스가 없었던 만큼 장중에도 이제 수급이나 대외 뉴스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이제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를 0.06% 절하된 7.188 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달러 환율도 이에 연동되어서 1,370원대까지 오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 환율 흐름이 상승이 계속되지는 못했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총재가 컨퍼런스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접근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물가 추세가 목표치를 향해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뉴스들 때문에 달러의 환율은 142엔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 압력에 일조했습니다. 아울러 달러 환율도 엔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1,370원대에서 다시 1,360원 중반대까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약달러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가 안 좋게 되면 달러의 스마일 커브 이론이 작용을 하면서 달러가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마일 커브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같은 이런 트리플 약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 상승 압력이 좀 당분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요. 단기간에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유럽 쪽의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새벽에 독일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합의되지가 않는다면 유럽 연합은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유럽 쪽에서 이런 관세 관련된 노이즈가 불거지게 되면요. 유로존의 이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달러 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만약에 관세 문제와 같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유로가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곧 달러 지수의 강세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과 중국하고 관련된 관세 뉴스 말고도 미국과 유럽의 관세 협상 같은 이런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이번 달 말인 30일 밤에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와 PC의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트럼프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지표라고 보긴 좀 힘들기 때문에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현재 이제 미국의 경제의 향방이 정말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견조해서 아직까지 견딜 만한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1360원대에서는 이제 수입 업체들의 실효성 매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달러 약세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번 주 정도로 놓고 봤을 때에는 달러 원 환율의 하단은 1360원대에서 막히는 그런 그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 강세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지속되면서 약달러의 분위기는 이어지겠지만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360원대 하단 지지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최준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혼조 마감한 화요일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좀 단기적으로 어떤 포인트, 이슈 잡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섹터가 역시 뭐 LNG 쪽으로 한번 수급이 돌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 이제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아마케, 아스코가 29일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받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LNG 섹터 좀 말씀드리면 6월 2일 날 일단 알래스카 LNG 서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간에 일단 알래스카 LNG에 대한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좀 진전이 없었던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LNG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LNG 수입 확대 그리고 알래스카 LNG 투자권 정도가 일단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조선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운반선 관련된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최근 자리가 이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조정을 좀 이쁘게 받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물론 이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벙커링선에 대한 LNG 벙커링선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면 LNG 강관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많았고 뭐 넥스틸, 휴스틸 같은 종목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단 관관, 알래스카 투자권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유독 좀 강했던 업체가 이제 한택 같은 회사들 주가가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극저온 탱크 그리고 열 고안 설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지금 LNG 쪽 그리고 원전 쪽 양쪽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로 접근
접근해 보기, 그러니까 6월 한 초 중순까지 플레이 해보기에는 LNG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LNG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이제 포트에 편입하는 전략을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 조선 섹터가 좀 이렇게 중장기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조선 섹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정 신조라든지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하나오션이라든지 HT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긴 그림에서 담아가시는 전략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쪽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조선 관련 이야기까지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가실 예정인가요? 저는 지금 어쨌거나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그중에서도 AI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결과가 나오고 훈풍이 조금만 불어온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50포인트를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2700포인트까지 저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코스닥도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다만 최근 며칠 동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제 기준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좋았고요. 오늘도 매도세가 거의 안 나왔죠. 그렇다면 무언가 뜸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 SK하이닉스 조금 약세가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내심 내일 그리고 길게 보면 이번 주까지는 시장의 강세를 조금 기대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AI 이쪽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고 관심 가져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실적 나오고 반도체 AI 관련주 흐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압축해볼까요? 먼저 과장님께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섹터를 바라보는 지금의 시점이 뭐냐면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다음 분기의 실적이 얼마큼 정도 나올지 애널리스트들도 추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뭐 APR 같은 경우 뭐 이번에 상장한 달바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러프한 자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가져와 봤고요. 일단 며칠 전 급등하면서 일단 추세 전환을 완벽히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상승 이유가 사실은 1분기 실적에 그 해답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부분에서 이제 중국향 매출,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손익분기를 넘어섰습니다. 1분기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 둔화에 피해를 좀 받았던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중국 내수 회복에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아직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잡아놓지 않고 중립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기관들도 얼마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급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모레퍼시픽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라네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이미 혁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쇄신을 했다. 그리고 약간 젊은 감각이 입혀져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중소,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와 같이 이런 대형사에서도 자체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저가권 매수가 굉장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는 섹터에서 급등한 종목 대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체크해봤고요. 이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화장품입니다. 한 실리콘투고요. 한 3주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첫째로는 1분기 때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망이 조금씩 또 변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북미, 일본 여기에서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큰 수익을 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으로 시선이 조금씩 옮겨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북미에서 만들어진 최대 매출을 우선은 넘어섭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조금씩 본격화되는 판매와 매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되는 그 국가 그리고 그 지역의 국민 소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기타 국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제품을 구매하는데 구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화 자체의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국인들이 사지를 못해요. 돈이 있는 사람만 삽니다. 그래도 그게 먹혔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북미 그리고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는 높습니다. 제품 자체의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 그런 면에서 2분기의 실적 전망도 지금 여전히 괜찮은 거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섹터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을 1분기 때 우선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APR, 그리고 실리콘트 모든 기업들이 있다는 점에서 실리콘트 목표 가격은 대략 5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3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화장품주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만큼 이 섹터 긍정적이라는 거겠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내일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한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재가동된 LNG 플레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LNG 밸리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가권 매수 강력히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마지막 한마디는요? 네, 저는 크게 갈 우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쪽에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계속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